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의사 정진영입니다. 저는 뇌혈관 수술을 전공으로 하고 주로 뇌혈관 환자들 질환을 보는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은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입니다. 아, 오늘 뇌졸중의 어떤 증상들과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께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저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이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에, 그 이유는 이제 뭐 이미 저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막 살인자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뇌졸중이란 병은 사실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살인자에 가까운 표현이 맞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암살하듯이 어 그래서 더 좀 참신한 제목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어 표현을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관의 80%가 막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뇌졸중의 종류, 그리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대표 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그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건지 이런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란 건 크게 보면 혈관이 막히는 병,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병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혈관이 막히는 병을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지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걸 한방에서는 뭐 중풍 이런 얘기도 하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많이 이 단어를 아직도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진료실에 오면 항상 저희들은 환자의 어떤 가족력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환자분 그 가족 중에서 뭐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뇌졸중 앓으신 분은 없고 대신 뭐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을 앓았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뭐 중풍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 여기서 보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서 뇌세포가 이렇게 까맣게 CT를 찍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해서 뇌세포가 괴사가 되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뭐 뇌경색이 더 한 7-80%로 더 비율은 많고요. 뇌출혈은 한 20% 내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더 많은 뇌경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 급성 뇌경색은 딱 발생을 하면 벌써 여기 분당 한 이렇게 수많은 뇌세포들이 바로바로 괴사가 되고 없어지면서 빨리 치료하지가 남으면 빨리 치료하지가 않으면 그래서 후유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 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 빨리 그 골든 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그 예후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생명을 구하지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의심 증상이 생기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골든 타임을 지켜야 된다는 말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급성뇌경색이 생기면 치료는 우선 정맥으로 우리가 혈전 용해제를 써서 혈전 용해술을 하는 이 시간을 한 4시간 반 정도로 보고요.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하는 시간을 한 늦어도 8시간 이내는 해야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혈전 용해제를 써서 우리가 혈관 개통술을 하는 것을 이제 혈전 용해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한 3시간에서 늦어도 4시간 반 내에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혈전 환자 증상을 보고 검사를 해서 뇌경색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혈전용해제를 이렇게 주사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혀 있던 이런 혈관이 열리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관이 잘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시간이 4시간 반 이상 지난 상태로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혈관 조영술 그 시설에 들어가서 다리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굵은 사타구니를 통해서 머리 뇌까지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동맥 안쪽으로 뭐 이렇게 스텐트나 어떤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혈전을 빼내는 이런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 그 전에 과거에 우리가 혈전 용해제에 의존해서 이 뇌경색을 치료했을 때에 비해서 그것도 동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한 혈전 제거술을 함으로 인해서 뇌경색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과거와는 상전벽해라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이 막혔을 때 한 8시간이나 12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혈전 제거술을 시도하면 우리가 막힌 혈관을 뚫는 그 성공률이 80% 이상 될 정도로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치료는 굉장히 많은, 최근 10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저런 동맥의 혈전을 제거하는 기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구, 좀 더 나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이 되면서 혈관이 막히는 혈전 제거술의 기술, 그리고 이 성공률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뇌경색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혈전 용해제 제가 시술했던 환자고요. 환자는 마비가 생기고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왔고, 여기 뇌혈관 조영술을 제가 급하게 해보면 여기 보시는 이쪽에 혈관이 가다가 뚝 끊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 저희가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이 안쪽으로 막힌 혈전을 우리가 흡입한다고 그러죠. 마치 우리가 뭐 빨대로 빠는 것처럼 그거를 펌프를 통해서 혈전을 흡입을 하고요. 또 그것만으로 다 혈관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으면 이 혈관 안쪽으로 얇은 관을 집어넣고 스텐트라고 그물망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빼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꽉 막혀 있던 마치 뭐 도로가 뚫리듯이 저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게 되고 다시 뇌로 피가 돌아가게 되니까 환자는 후유증이 최소화되거나 완쾌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급성 뇌경색을 치료하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 방법입니다. 이런 뇌경색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심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혈관은 결국은 그 혈관의 중심은 심장이죠. 심장에서 시작돼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 쪽으로 혈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위에서든 만약에 혈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심장 쪽에 생기는 원인은 오늘은 여기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뇌경색이 생기는 우리 경동맥하고 뇌혈관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뭐 저희들이 언론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라고 그래서 약자로 얘기를 하죠. 패스트의 F는 이런 겁니다. 얼굴에 갑자기 마비가 생기는 거죠. 입이 돌아가거나 입이 마비가 생기는 거, 페이스. 그리고 A는 암을 얘기합니다. 뭐 팔이나 다리에 한쪽 수족에 마비가 생기고 힘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S는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 게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을 강력히 의심해야 돼야 되고 T는 이제 빨리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 빨리 병원 전화해서 119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9죠. 구급대를 통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뇌졸중 의심 증상입니다. 뇌졸중 의심 증상 중에 뭐 이렇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사실 별로 없죠.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워낙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 말씀드리는 저렇게 마비가 생기거나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저희 이제 뇌혈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올라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여기 올라가는 곳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경동맥을 통해서 뇌를 이 싸고 있는 바닥뼈를 통하고 뇌 안쪽으로 혈관이 관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뇌에다가 잔가지 같은 혈관을 뿌려주게 돼요. 나무에 비하면 뿌리가 있고 나무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잔가지를 내주는 그런 양상으로 뇌혈관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시작되는 줄기 부위, 그냥 그러면 경동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뇌경색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경동맥 협착증입니다. 이 MRI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대동맥에서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 부위에 이렇게 혈관이 아주 잘록하게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혈관 안쪽에 이렇게 혈전들이 점점 쌓이고 끼면서 뇌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경색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수도관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단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동맥경화증이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첫 번째는 이제 노화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혈관벽도 점점 노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동맥경화증이란 말이 이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거를 얘기해요.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거죠. 혈관이 탄력을 잃게 되고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노화에 의해서 혈관벽이 점점점 좁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뇌 경동맥을 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고혈압,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그리고 이제 당뇨.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에 어떤 작은 상처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이죠. 혈관 내 기름기가 많이 끼게 되면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 치킨, 피자 이런 요즘 서구화된 많은 그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혈압, 당뇨는 생기고 혈관벽에 점점 작은 상체기가 생겨지는데, 그걸 통해서 피까지 맑지 않고 저렇게 기름기가 있는 고지혈증이 있는 그런 피가 흐르게 되면 점점 저런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경동맥 협착증이 점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우리가 경화반이라고 얘기해요. 플락이 생기는데 점점 심해지고 이게 지저분해지다가 점점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거죠. 또 여기 중요한 그 요소가 이제 흡연이죠. 흡연. 담배를 피게 되면 이 니코틴이가 담배에 있는 많은 나쁜 물질들이 혈관벽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돼서 저런 현상들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경동맥이 점점 막히고 좁아지고 하는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경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경동맥 협착증의 증상. 네. 아까 전에 제가 패스트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한쪽 편측이 마비가 된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얼굴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일과성 허혈 증상이란 거는 그런 증상들이 잠깐 지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컵을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컵을 들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손에 힘이 없지? 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증상들 잠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를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어떤 혈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어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대신 그 혈전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혈전이 저절로 녹으면서, 또 사람 몸은 신기하게 그 혈전이 생기면 혈전을 용해하는 혈전 용해제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힌 혈전을 녹이면서, 그렇게 되면 다시 혈관이,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리면서 다시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잠깐 저런 뇌졸중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동맥 협착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뇌경색이 증상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 같은 거 하고 바늘로 뭐 주사를 맞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뽑으면 따끔하죠. 아프죠. 네. 근데 그 따끔한 그 증상은 우리 피부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바늘이 피부를 통과할 때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 통증 감각을 우리가 자극하면서 아픈 건데, 사실 혈관 자체에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늘로 딱 찌를 때는 피부를 뚫을 때 우리가 아픈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 감각을 느끼는 거지, 그 바늘이 혈관을 뚫을 때는 사실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 자체는 증상을 느끼는 통증 감각을 못 느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술할 때,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할 때 다리 동맥에 있는 굉장히 굵은 동맥을 저희가 뚫고 그쪽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합니다. 국소 마취는 그 피부 쪽에다가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하지, 혈관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지는 않거든요. 즉 피부에만 바늘이 찌를 때만 아프지 않게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하고, 실제로 혈관을 굵은 바늘이 뚝 하고 뚫을 때에는 환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좀 더 재밌는 예를 드리면, 저희들이 뇌수술 중에서 우리가 어웨이크닝 서저리라고 해서 의식을 다 잃는 채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위, 뭐 뇌에 건드리면 손상되면은 뭐 마비가 생기거나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뭐 종양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자를 깨은 상태에서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환자분 손도 움직여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뇌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뇌혈관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본다고 해서 환자는 전혀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이런 뇌혈관에 생기는 병들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혈관이 80%가 막혀도 무증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수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뭐 수영장이든 수조나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이 여기에 한 무릎까지 찼을 경우든 뭐 다리까지 찼을 경우든 뭐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고 가슴까지 물이 올라와도 전혀 뭐 우리가 호흡하거나 숨 쉬는데 문제가 없겠죠. 한 목까지 물이 차 올라도 뭐 우리가 숨 쉬는데 전혀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딱 이 물이 우리 입과 코를 넘기는 순간 갑자기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이 경동맥 혈관이 뭐 70%, 80% 이상 막힐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혈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의 뇌는 그 좀 줄어들거나 적어진 뇌혈류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동맥 질환은 이미 한참 진행이 되거나 어떤 뇌경색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침묵의 살인자라는 제목을 붙인 게 바로 저런
예를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뭐 80% 이상 막힐 경우에도 어,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네. 여러분 질문이 올라오신 걸 보니까 행복한 토끼님께서 아무 때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머리가 아픈데 뇌동맥류 의심해 봐도 되나요? MRI 예전에 찍어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MRA는 어디서 봤을 때 혈관이 잘 보인다고 맞나요? 머리가 아픈 때는 최소 5년은 지난 것 같아요. 아, 행복한 토끼님은 이제 머리가 아픈데 뇌동맥류란 병을 의심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방송 끄지 마시고 보시면 제가 저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쌈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하면 뇌졸중이 평생 안 오는지 궁금합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만 저 약만 복용한다고 해서 뇌졸중이 평생 안 올 거를 우리가 100% 보장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이 딱 고혈압이나 고지혈만 있지는 않고 선천적으로 생긴 혈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혈압과 고지혈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은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저것만으로 100% 예방한다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고요. 55세 뭐 비교적 젊으신 중년 여자분인데 그냥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보통 저희가 하면 뭐 위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암검사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뇌 검사까지를 보통 같이 하지는 않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이번에 좀 특별히 뇌 쪽도 좀 사진을 추가로 찍어 보겠다, 검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뇌 MRI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가운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 양쪽 우리가 몸이 오른쪽 왼쪽이 양쪽이 대칭이 되고 양쪽 손도 대칭이 되는 것처럼 뇌 혈관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혈관이 서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올라가는 이 혈관은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가고 이쪽 부분에 혈관에 가지를 내주고 있는데 이쪽은 환자한테로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우측 가는 혈관이 이 선명한 경동맥이라고 말하는 혈관이 보이지가 않고요. 이쪽 혈관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경동맥이 거의 90% 이상 완전히 막힌 폐색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목 쪽에 있는 혈관을 보게 되면 이쪽은 굵은 혈관이 경동맥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오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혈관이 가다가 혈관의 흔적만 거의 살짝 남으면서 거의 이 부분은 거의 99% 혈관은 경동맥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셨겠죠? 그쪽 병원 건강검진한 병원에서도 빨리 뇌혈관 전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해서 환자분이 저 MRI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외래로 오셨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고 사시면서 이제 우측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보통 저 증상은 반대쪽 왼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왼쪽 팔다리에 손에 힘이 빠진 적은 없었는지,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 전혀 그런 증상은 사시면서 전혀 없었습니다. 55세니까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기 낳고 자식을 키우고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MRI예요. 이거는 혈관을 보는 MRA이고 이거는 이 환자분의 MRI입니다. 이거는 이제 뇌의 어떤 조직을 그냥 저희가 보는 거죠. 보시면
이쪽이 우측 뇌혈관, 경동맥이 거의 막혀 있는 그 혈관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비교했을 때 이 뇌주름이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가 뭐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그 흔적은 아무리 세월이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뇌에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뭐 얼굴에 옛날에 여드름이 있다든지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평생 동안 흉으로 남는 것처럼 뇌혈관에 뇌에 상처가 나는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세월이 지나도 흔적을 남게 되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전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굵은 혈관이 한쪽이 거의 다 막혔는데 뇌졸중도 발생한 적도 없고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경동맥이 막혔는데 환자는 증상이 없고 뇌졸중도 안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경우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환자가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우회혈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는데 만약에 차가 공사 중이거나 차가 길이 막혀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골목이나 다른 쪽 길로 돌아서 우리가 목표한 곳으로 갈 수 있듯이 즉 우회혈관이 발달되면 막힌 혈관에서 뇌에서는 혈류를 필요로 하니까 막힌 쪽에서 다른 쪽에서 혈류가 타고 들어가면서 원하는 뇌에다가 즉 오른쪽 뇌에다가 피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런 혈관을 구조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굵은 혈관이 하나가 막혀 있어도 그 보상되는 혈관으로 인해서 아무 증상 없이 평생을 잘 사셨던 겁니다. 즉 저렇게 경동맥 혈관이 거의 다 막히고 90% 이상 막히는 경우에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추적 검사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침묵의 살인자 같은 거죠. 혈관이 거의 다 90%, 80% 막힐 때까지, 즉 물이 거의 목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뇌경색이 발생을 해서 병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나영 씨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30, 40대 나이에 성인병이 없고 비만한 사람은 비만 자체만으로도 동맥경화와 뇌경색 등의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 40대 나이고 젊은 나이시고 성인병이 없다는 거는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고지혈증 같은 병이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뭐 단순히 비만만 하다고 해서 그게 다 뇌졸중이나 뭐 어떤 그 위험성이 높다고 우리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비만하다는 건 그런 뇌졸중의 그 유발할 수 있는 유발 인자가 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우리가 말하는 대사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것만으로도 뭐 뇌질환을 걱정하시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전 단계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체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2단계라고 약간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고 나왔는데 진단서에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몇 단계부터인가요? 사실 경동맥이 좁아지고 경동맥 저희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라고 의학적으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환자분께서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게 하려고 그 검사하신 병원에서 아마 2단계 정도 그러면
아주 경미한 단계는 조금 지났다 정도 의미로 아마 2단계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이 약간 좁아진 상태라는 건 검사를 잘 해보신 것 같고요. 사실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뭐 20%가 좁아졌다, 30%가 좁아졌다, 뭐 60%가 좁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몇 퍼센트로 저희가 초음파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좁아진 정도를 몇 퍼센트 좁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2단계라고 얘기하면 뭐 한 10%나 20% 내외 정도의 협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경동맥 협착을 얘기할 때 그 혈관의 좁아진 퍼센트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진 그 혈전의 그 양상 캐릭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70%, 80%가 좁아져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 경화반, 좁아지고 만든 그 혈전이 안정적인 경우가 있고요. 20, 30%밖에 좁아져 있지 않는데 그 좁아지게 만든 그 혈전의 양상이 굉장히 우리가 비교하자면 딱딱하고 뭐 꼬들꼬들한 그렇게 석회화된 그런 경화반이 있고, 아니면 마치 우리가 진흙이나 흐물흐물한 양상의 경화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흐물흐물한 그 혈전이 찌꺼기를 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좁아진 단계는 20, 30%라고 경미해도 뇌졸중이, 그런 경우는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좁아진 정도가 뭐 50%, 60%가 좁아져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별 증상을, 뇌경색을 일으키지 않는 경동맥 협착증도 많기 때문에 좁아진 정도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그 스텐트 시술을 했던 제 환자였고요. 이분도 이 환자의 증상은 두통이었어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를 하게 됐고, 그 검사상에서 경동맥이 이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는, 거의 이 정도를 보면 이 정도는 한 90% 정도 가까이 좁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혈관이 거의 다 막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정도밖에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뭐 마비가 된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증상으로 병원에 오셔서 뭐 내 MRI를 찍고 혈관 검사를 해서 경동맥 이렇게 좁아진 협착증이 우연히 발견되신 경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좁아지면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스텐트 치료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평평해지고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물론 경동맥 협착증의 이런 치료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약물 치료를 합니다. 항혈전제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또 그런 항혈전제 약이 워낙 요즘에 좋기 때문에 항혈전제 약을 복용을 하고, 또 고지혈증 약을 먹고 혈압을 관리하고 이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9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을 한다든지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스텐트라든지 뭐 경동맥을 또 수술적인 치료로 안에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이신 폐경 이후 여성이 예방적 측면에서 경동맥 초음파가 도움이 될까요? 최근 들어서 아주 가끔씩 왼쪽 뇌가 마치 쥐가 내리는 듯한 저린 증상이 궁금해서요.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뇌졸중이나 그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게, 또 우리가 뭐 몸에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비용도 막 MRI처럼 비싸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동맥이 과연 몇 퍼센트나 좁아졌는지, 혈관 내벽이 부드러운지, 아니면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딱딱한지, 또는 혈관벽이 찌꺼기가 있는지, 그 혈관벽의 찌꺼기가 조금 불안정한지 안정적인지, 즉 뭐 딱딱한지 흐물흐물한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권장드리고 싶은 거고요. 음, 왼쪽 머리에서 쥐나는 같은 증상은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뇌 경동맥 협착증에서는 그런 머리에 쥐나는 것 같은 증상이 나는 경우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의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권유드리고 싶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강력한 검사입니다. 음,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됩니까? MRA를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MRI라는 거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MRI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보면 그 뇌 살, 조직 같은 거를 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뇌 까맣게 보이는 이런 점들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네. 그러면 머리가 아픈 두통이 뭐 뇌에 종양이 있는지, 뭐 뇌에 염증이 생겼는지, 뇌에 물이 찼는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뇌졸중이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RA라는 거는 뇌 혈관만을 따로 보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조그만 꽈리 동맥류가 있는 환자인데 뇌 혈관을 보는 게 MRA입니다. 어떤 걸 찍어야 되나요? 답은 두 가지를 다 찍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건 몸무게 한 2%, 3%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체 혈류량의 한 2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이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뇌로 집중이 되는 중요한 혈관 덩어리 같은 장기예요. 이게 지금 뇌 실제적인 우리 해부 사진인데 혈관만을 따로 추려낸 거죠. 보면 이 뇌라는 건 결국 혈관 덩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제가 뇌혈관을 꼭 전공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뇌 동맥만 이렇게 추려내서 보면 뇌는 이렇게 빽빽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혈관 속에서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훨씬 많은 거죠. 뇌에 생기는 병 중에서 뇌에 생기는 종양, 암 이런 것들은 한 10만 명에 1명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뇌혈관 질환은 100명에 한두 명, 두세 명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혈관을 보는 MRA라는 거를 꼭 찍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께서는 나 몇 년 전에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MRI를 찍었고 나는 이상이 없다, 나는 뇌는 건강하다라고 믿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 MRI는 찍으셨는데 MR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환자분은 이제 그게 MRIA 같은 거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 흔한 병인 뇌혈관 질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든지 뭐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었든지 하는 이런 뇌혈관 질환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RI, MRA는 그냥 세트로 무조건 같이 찍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MRA를 찍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동맥을 포함하는 MRA를 찍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동맥의 이런 혈관이 7, 80%가 좁아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찍어보지 않으면 경동맥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뇌 MRA를 찍으면서 경동맥을 포함한 MRA를 찍으셔서 반드시 경동맥의 협착증이나 좁아진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은 저 MRI 다 찍어서 이상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그 외부에서 찍은 MRI를 보면 아, 맞네요. MRI 다 찍으셨고 뇌나 뇌혈관에 이상은 없네요. 그런데 경동맥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동맥에 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확인되지는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경동맥을 찍었다가 아까 전에 제가 스텐트 시술한 환자처럼 굉장히 심하게 경동맥에 협착이 있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뭐 많은 환자들을 여러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종종 왕왕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MRI, MRA 그리고 경동맥도 포함하는 MRA를 반드시 찍으시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제가 경동맥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뇌 안에 있는 혈관, 뇌내혈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환자분도 그냥 65세 여자분이고 두통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그냥 제가 있는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해서 뭐 이런 수술 전에 검사를 마취하기 전에 여러 검사를 하다가 두통이 있으셔서 그냥 확인차 정도 찍은 MRI인데 보시면 오른쪽 뇌 안으로 가는 혈관이 이쪽 반대쪽은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데 보시면 혈관이 굉장히 띄엄띄엄 흐리면서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환자는 사실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아까처럼 경동맥이 건강검진에서 거의 다 막혔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 환자처럼 정말 운 좋게 다른 우회 혈관, 저 막힌 혈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우회 혈관이 발달해 있어서 증상이 없이, 뇌졸중이 없이 지내시는 그런 경우였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뇌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뇌혈액순환을 좀 더 보조해 주는 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뇌졸중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죠. 즉, 이렇게 혈관이, 뇌 안쪽의 혈관이 이렇게 심하게 좁아지는 이런 병들도 혈관이 좁아지는 걸로 인해서 생긴 증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두통은.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과 관련된 질병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이제 제일 많은 건 우리가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머리에 꽈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어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런 겁니다.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에 있는 이런 혈관들이 터지면서 뇌에 이런 출혈을 발생하게 되고 이때는 물론 뭐 엄청난 증상입니다. 뭐 마비도 생기고 의식도 나빠지고 보통 응급실로 구급차를 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인 뇌동맥류라는 병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양이 마치 이렇게 꽈리 열매처럼 생겼다 그래서 뇌동맥에 생긴 꽈리다 해서 뇌동맥류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혈관벽에 이제 어떤 일부 결손이 발생이 되면서 근데 대신 이 혈관벽이 왜 결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뭐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혈관벽에 결손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풍선 꽈리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지는 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이 상태는 제가 아까 전에 뇌혈관 동맥은 뭐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세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뭐 등에 사막이나 뭐 점이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는 못하는 것처럼 머리 혈관이 이렇게 몇 미리 정도가 부풀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증상,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지수막하출혈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굉장히 사망률도 높고 무서운 병이에요. 물론 동맥류가 터지거나 터지려고 경고 증상을 보일 때는 이렇게 심한 증상을 나타납니다.
주로 머리에 평생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뭐 터진 것 같은 심한 두통, 뒷목이 당기고 뭐 토할 것 같은 증상도 생기고 이런 두통 증상이 생기고 또 뇌동맥류가 있을 때 이제 경고 증상으로 이렇게 눈 쪽으로 증상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눈 안검하수라는 건 눈꺼풀이 이렇게 안 떠지는 증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물체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즉 동맥류 혈관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눈 쪽으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거나 누르면서 압박을 하면서 눈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음, 체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MRA 검사에서 깔때기 모양의 누두부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어지러움이 생겨서 검사를 하셨네요. 깔때기 모양의 누두부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인펀디블룸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뇌동맥류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아주 작은 뇌동맥류처럼 MRI상에서는 보일 수 있어서 대신 저 깔때기 모양의 그 인펀디블룸이라고 말하는 그 모양의 혈관의 그 모양은 끝에서 혈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저희가 저런 깔때기 모양의 누두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뇌동맥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것도 어지러운 거라든지 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질문처럼 이제 혈전 상태를 알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받으면, 그 혈관벽과 그런 혈전의 상태를 아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해바라기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40세 경미한 소뇌경색 여자분이십니다. 진단받은 지 2년 정도 지났고 임신 계획 올스톱하고 우울해하다가 좀 일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재발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소뇌경색을 경미한 소뇌경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소뇌경색이 본인이 어떤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우연한 기회로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뭐 두통이 있어서 찍은 검사에서 뭐 소뇌에 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뇌경색에 대해서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임신, 뭐 일하시는 일, 뭐 운동, 여행 모든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소뇌경색인지를 봐서 필요한 약이 있으면 뭐 그게 이제 항혈전제일 수도 있고요. 예방하기 위한 항혈전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약을 복용하시면 되고 물론 뇌경색이 재발이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처럼 잘 관리만 하시고 요즘처럼 진단 장비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저런 과거력이 없으신 분보다도 더 관리하시고 철저히 하시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뇌졸중 없이 오래오래 100세 이상까지도 잘 사실 수 있으니까 절대 우울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뇌동맥류가 있으면 수술 없이 나아지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뇌동맥류라는 병은 굉장히 드물지 않은 병입니다. 이거는 보면 미국에 있는 뇌동맥류 그 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50명에 1명 뇌동맥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1년에 3만 명 정도가 터지고 파열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50명에 1명이란 거는 내가 50명에 1명 안 들 수 있나 이게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우리 아시아인은 오히려 저보다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100명 한 3% 정도 저희가 설명을 해요. 100명에 3명, 50명에 2명 이상인 거죠.
한 명 이상인 거죠. 보통 40대, 50대, 60대에 많이 발견이 되고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데요. 대신 뇌동맥류가 있다고 다 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뇌동맥류가 만약에 있으면 작은 뇌동맥류가 생긴 상태에서 그냥 동맥류가 크게 변화 없이 그냥 평생 동안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동맥류가 조금 자라고 커지다가 성장을 멈추는 경우들, 사실 대부분의 경우들이 90% 이상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동맥류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터지는 환자는 100명에 1명 이하라고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동맥류는 있지만 99명은 대부분 동맥류가 있는 채로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평생 살다가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뭐 암에 걸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뇌동맥류가 있다고 다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맥류가 있다고 다 수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동맥류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작은 상태에서 터지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저동맥류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동맥류가 저절로 나아지는 방법, 한번 생긴 동맥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대신 저희가 저 동맥류가 커지는지 자라는지 모양이 변하는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뭐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자주 찍어보지만 나중에는 뭐 2,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수술하지 않고 동맥류만 관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맥류에도 절대 공포를 가지시거나 너무나 우울하게 생각하시거나 뭐 불치의 병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술도 과거에는 막 머리를 여는 뇌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혈관 내 쪽으로 시술해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발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많은 다양한 안전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뇌동맥류에서 너무나 불필요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많은 이유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오시면 뭐 저희가 뭐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을 일단 저희가 뭐 그 증상에 대한 약을 드리게 되고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께서 그러면 이제 이 약 먹고 안 아프면은 또 좋아지면은 이제 머리 검사는 안 해도 되네요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좀 대답 드리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뇌혈관 질환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증상이 어떤 진통제나 어지럼증 약으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고 병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리 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런 증상이 없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뇌졸중이 생기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뭐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이 발달한 나라가 많지 않죠. 저희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고지혈증이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하고 당뇨가 있는지 뭐 혈액 검사를 하고,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손쉽게 간단하게 비교적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혈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뇌혈관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그럼 자주 해야 되냐, 얼마 간격으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한 번은 뇌 검사를 해서 저런 동맥류나 협착증이 없는 검사를 MRI나 MRA를 통해서 뇌혈관에 대한 평가는
뭐 40세 이상이 되셨다면 꼭 한번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한번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셨다 그러면 또 뇌혈관 질환은 그렇게 뇌동맥류가 금방금방 1년 만에, 1년 만에, 1, 2년 만에 또 생기거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한번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뭐 한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는 또 검사 뇌 MRI를 또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증상이 없는 뇌졸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